엄마, 빨리 좀 내려. 아, 진짜 겁나게 무겁네, 정말. 하나뿐인 아들놈이 중풍으로 마비된 저를 차가운 진흙바닥에 짐짝 버리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님, 공기가 참 좋죠? 여기서 푹 쉬세요. 영원히요. 사람들이 절대 찾지 않을 갈대밭 한가운데 며느리는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말을 억지로 포장하며 내뱉었죠. 저는 진흙탕이 제 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짐승처럼 부르짖으며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누릴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 버릴 그 한 통의 전화를 걸기 위해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손끝이 굳은 살로 굳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 아들을 품에 안던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월 앞에 약해진 제 등을 떠미는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던 그날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갈대밭 한가운데에 아들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더니 뒷문이 벌컥 열렸죠. 아들 준석이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좀 나와봐. 아, 진짜 무거워 죽겠네. 저는 중풍으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제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차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어요. 며느리 유정이가 반대편에서 제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공기가 좋아서 금방 나으실 거예요. 유정이가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번뜩였어요. 저는 힘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입안으로 쳐들어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으윽, 으윽.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유정이가 제 외투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리더군요. 까만 화면이 되자 유정이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손이 불편하셔서 이거 못 쓰시잖아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유정이가 휴대폰을 저 멀리 덤불 속으로 휙 집어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준석이는 차 옆에 서서 멍하니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차 타. 비행기 시간 늦는단 말이야. 그런 준석이의 팔을 유정이가 거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준석이가 저를 한번 힐끔 돌아보더군요. 하지만 녀석은 이내 고개를 획 돌리고 운전석으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쾅 하고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금세 우웅하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느새 바퀴가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비정하게 굴러갔습니다. 저는 마비된 오른팔로 차가운 땅을 벅벅 긁었습니다. 준석아, 준석아, 가지 마라. 준석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입만 뻥긋거릴 뿐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어요.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곧 누런 갈대 너머로 꼬리를 감췄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주어 성한 왼팔로 땅을 짚었습니다. 손톱이 진흙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 뼘 그리고 또 한 뼘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손끝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이 전해져 왔어요. 붉은 피가 손가락을 타고 진흙 위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으아,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마른 갈대들이 바람에 쓸려 바스락거리며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억척스럽게 덤불이 있는 쪽으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휴대폰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저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시 덤불 사이를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죠. 날카로운 가시가 손등을 찌르고 핥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더듬거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유정이가 던져버린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환하게 화면이 켜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단축번호 1번 김 실장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제 심장 박동처럼 초조하게 울렸어요. 회장님, 어디십니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 명령을 내렸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그놈들 카드 전부 싹 다 정지시켜.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공항 체크인 카운터 그놈들이 거기 서는 순간 단돈 10원 한 장도 못 쓰게 만들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군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생명줄처럼 꽉 쥔 채 고개를 툭 떨궜어요. 차가운 흙바닥이 뜨거운 뺨에 닿았습니다. 그 시각 준석이와 유정이는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겠죠. 유정이가 조수석에서 발까지 동동 구르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싸 여보, 드디어 자유다. 우리 파리 가면 에펠탑 보이는 식당부터 갈까? 아니면 쇼핑부터 할까? 준석이가 핸들을 잡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친척들한테는 엄마가 요양원 가고 싶어 해서 모셨다고 둘러대자. 엄마가 강력하게 원했다고 하면 아무 말 못할 거야. 그래, 그게 딱 좋겠어.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잖아. 어머님은 이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뭘. 유정이가 신이 나서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준석이가 백미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혹시라도 누가 보면. 아유 걱정도 팔자다. 누가 그 깡촌 갈대밭까지 가? 걱정 붙들어 매셔. 자기야 웃어. 우리 이제 꽃길만 남았잖아. 유정이가 준석이의 어깨를 팡팡 두드렸습니다. 어느새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집채만 한 캐리어를 끌고 위풍당당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반갑습니다, 손님.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준석이가 거만하게 여권 두 권을 척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님 죄송한데요. 항공권이 방금 취소 처리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카운터를 탕 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1등석으로 예약했거든요. 다시 잘 좀 확인해 봐요. 전산상으로는 1시간 전에 카드 소유자 요청으로 취소되었다고 나옵니다. 준석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보네. 그럼 지금 다시 결제하면 되죠? 1등석 두 자리 빨리 줘요. 여기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삑, 삑. 불길한 결제 거부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도난 및 분실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나 기가 막혀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해봐요. 준석이가 당황해서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허겁지겁 꺼냈습니다. 직원이 하나씩 긁어봤어요. 삑, 삑. 기계는 야속하게도 전부 똑같은 거부 소리만 토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야? 왜 다 안 되는 건데? 유정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당신이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이 모양인 거 아니야? 아 쪽팔려 진짜. 내가 언제. 당신이 저번에 한도 확인했다며. 이게 왜 이러지? 두 사람은 카운터 앞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갈대밭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항공권도 모두 취소시켰고 카드도 전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의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 묻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김 실장, 아주 잘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툭 떨어졌어요. 의식이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공항 카페 구석진 자리, 준석이와 유정이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이 카드 한도랑 다 확인했다며. 유정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나도 분명히 확인했다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진짜. 준석이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혹시 설마. 준석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그 사이에 신고라도 한 거 아니야?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 유정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반신불수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가 무슨 수로 신고를 해? 거기 갈대밭이야.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깡촌이라고. 그래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었잖아. 그거 내가 진작에 꺼서 덤불 속에 던져버렸잖아. 당신도 봤으면서 그래. 배터리도 다 됐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유정이가 신경질적으로 식은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공항 경찰 2명이 카페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의 시선이 정확히 준석이 내외를 향했죠. 실례합니다. 혹시 강준석 씨 맞으십니까? 준석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강준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공항 경찰대입니다. 실종 신고된 이정옥 씨의 마지막 동선과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일치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탁 펼치며 물었습니다. 서로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임의 동행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정이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오는 길인데 무슨 실종이에요? 유정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억울한 며느리의 얼굴로 바뀌었죠.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일단 같이 가시겠습니까? 준석이가 침착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 가시죠.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두 사람은 경찰을 따라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정이가 준석이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눈짓을 보냈어요. 입 다물고 눈치껏 행동하라는 신호였죠. 준석이가 알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차가운 갈대밭 흙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경찰서 조사실 공기는 차갑고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이요. 엄마가 갑자기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준석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요양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그게 경기도 쪽 외곽인데 정확한 주소는 엄마가 알아서 찾아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요양원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엄마가 지인한테 소개받았다면서 직접 알아보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모릅니다. 형사가 미심쩍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요양원을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휴 형사님, 저희 엄마가 워낙 자존심이 세고 독하신 분이라 제가 같이 들어가겠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기어이 혼자 하시겠다고. 그때 유정이가 끼어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형사님. 어머님께서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시다면서 저희더러 얼른 가라고 등 떠미셨어요. 유정이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회다 싶었는지 준석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긴장해서 배가 아프네요. 대기 중이던 경찰관이 준석이를 화장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준석이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졌습니다. 손끝에 작고 딱딱한 메모리 카드가 잡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죠. 이것만 없으면 증거는 없는 거야. 준석이가 주저없이 메모리 카드를 변기 물속에 퐁당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레버를 힘껏 눌렀어요. 콸콸콸.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메모리 카드가 소용돌이치며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준석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돌아가니 형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동선 파악이 필요해서요. 아, 그럼요. 당연히 협조해야죠. 언제든 확인하세요. 제 차키 여기 있습니다. 준석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차 열쇠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없앴으니 두려울 게 없다는 배짱이었겠죠. 한편 저는 그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죽어.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누군가가 끙하는 소리와 함께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쌀가마니처럼 업고 억센 갈대밭을 헤쳐나갔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할망구. 오두막이 코앞이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장씨가 저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두꺼운 솜니불과 담요를 겹겹이 덮어주었죠.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체온이 시체처럼 차가워.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곧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방 안가득 채워졌습니다. 한쪽 구석 약탕기에서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김과 함께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할머니는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삼켜요. 살려면 삼켜야 해. 목구멍으로 뜨뜻한 액체가 타들어가듯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꽁꽁 얹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마사지했습니다. 저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준서가, 내 아들 준서가 엄마를 왜 버렸니 왜.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거친 손길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자식이 웬수라더니. 진정해요. 이제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낯설고 낡은 오두막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쇼? 할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짝 마른 입술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나는 장씨라고 약촉해는 할매고 여기는 내 오두막입니다. 갈대밭에 쓰러져 다 죽어가던 걸 내가 업고 왔어요. 며칠을 꼬박 앓더니 이제 살았네. 장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보리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뻐야 할지 아니면 이 비참한 현실에 절망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죽그릇을 보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끓어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갚아줘야 한다. 저를 짐짝처럼 버린 그 페류나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도끼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장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제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평범한 식당 할머니가 아니라 수백억 자산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몸을 추스르고 일어설 때까지만 제발 저를 여기에 숨겨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장씨는 놀란 기색도 없이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 눈 속에 이글거리는 그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살기였을 수도 아니면 한 맺힌 어미의 도끼였을 수도 있겠죠. 장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다. 딱한 사정 같은데 내가 돕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죽과 함께 서슬 퍼런 복수의 맹세가 뱃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이정옥은 죽고 복수의 화신만이 남은 것입니다.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온 준석이와 유정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시각 차가운 오두막 바닥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태연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휴, 정말 10년 감수했네. 그래도 블랙박스 메모리만 없애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된 거야. 유정이가 거실 소파에 핸드백을 집어던지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좀 찜찜한데? 엄마가 정말 그 몸으로 요양원을 찾아가셨을까? 혹시 길바닥에서 객사라도 하셨으면. 준석이가 불안한 듯 입술을 물어뜯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 죽었으면 장례 치르면 되고 살았으면 요양원에 있겠지. 우리가 분명히 근처에 내려드렸잖아.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유정이가 벌떡 일어서며 준석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나저나 이참에 어머님 방 좀 샅샅이 뒤져보자. 왠지 장판 밑에라도 금가락지 하나 숨겨두셨을 것 같아. 두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평생 제가 아끼던 자개장 문을 활짝 열고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는 무슨 옷만 이렇게 많아? 돈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준석이가 빈 서랍을 닫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제대로 좀 찾아봐. 장롱 밑바닥도 들어보고 어머님 성격에 그냥 두셨을 리가 없어. 유정이가 끙끙대며 무거운 장롱 밑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낡아 빠진 가계부 한 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웬 가계부? 준석이가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주워 들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가계부를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에서 등기권리증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각종 은행의 예금 통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유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JMB 타워 건물 등기권리증이야. 명의가 세상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 준석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통장 잔액 좀 봐. 0이 도대체 몇 개야? 10억, 100억? 여보 수백억이야. 수백억이라고. 유정이가 통장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 마냥 서류들을 방바닥에 쫙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알짜배기 토지, 우량 주식, 그리고 현금성 예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산 목록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파만 다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부자였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준석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당장 이거 팔자. 건물부터 싹 다 팔아치워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유정이가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탐욕스럽게 외쳤습니다. 안 돼, 진정해. 명의자가 엄마잖아. 엄마 인감도장이 있어야 팔 수 있다고. 본인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럼 어떡해? 이 눈앞에 떡을 두고 굶어 죽어.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리를 굴리던 유정이의 눈이 순간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있어. 방법이 있어. 뭔데? 무슨 방법? 어머님은 지금 실종 상태잖아. 우리가 브로커 써서 치매 진단서 위조하고 어머님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받아서 새로 만들면 돼. 그럼 우리가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건물이고 땅이고 다 팔 수 있어. 그게 가능해? 그러다 걸리면. 걱정 마. 요즘 세상에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브로커 통하면 감쪽같이 다 해줘. 유정이가 승리자라도 된 듯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낡은 오두막 방바닥에 누워 그들의 만행을 꿈에도 모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 씨의 지극정성 덕분에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장 씨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달여 만든 쓴 약물을 마시며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에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 실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 실장, 난 괜찮아. 그런데 준석이 놈은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 경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이미 파기한 모양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군.
네, 차량 GPS 기록만 남았습니다만 놈들이 어머님께서 원하셔서 내려드렸다고 끝까지 우기면 법적으로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그렇다 이거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좀 더 일찍 손을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증거가 부족하면 놈들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면 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현장을 덮쳐야지. 저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눈을 빛냈습니다. 분명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재산을 노릴 거야. 건물을 팔려고 내놓는 그 순간을 노려야 해.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실장,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재활 치료 도구 좀 구해줘. 튼튼한 지팡이하고 보행 보조기. 회장님, 아직 회복하시려면 멀었는데 무리하시면. 아니야. 내 두 다리로 보란 듯이 서야 복수할 수 있어. 휠체어 타고 가서 그놈들 비웃음을 살 순 없지. 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냈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는 피눈물 나는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장 씨가 옆에서 넘어지려는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줬어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마비된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장 씨가 거친 목소리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놈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시각 준석이와 유정이는 강남의 은밀한 오피스텔, 부동산 브로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치매 진단서하고 인감증명서 정말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유정이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일합니까? 비용만 넉넉히 지불하시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얼마면 돼요? 부르는 대로 드릴게요. 5천만 원이면 아주 깔끔하게 뒤탈 없이 처리해 드리죠. 좋아요. 당장 해주세요. 일주일 뒤 그들의 손에는 위조된 서류들이 쥐어졌습니다. 유명 대학 병원장 도장이 찍힌 치매 진단서, 동사무소에서 갓된 것 같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까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완벽해. 이제 건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준석이가 서류 냄새를 맡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금매로 내놓으면 똥파리들이 꼬이듯 금방 팔릴 거야. 현금 챙겨서 해외로 뜨자. 유정이가 들뜬 목소리로 브로커에게 건물 매물을 의뢰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동산 시장에 퍼졌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땅, JMB 타워가 금매로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김 실장이 미리 섭외해둔 대리인을 내세워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네,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쿨하게 일시불로 계약 가능합니다. 어머 정말요? 물론입니다. 언제 뵐까요 사장님? 유정이가 전화기 너머로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어떠십니까? JMB 타워 회장실에서 뵙죠. 거기서 계약서 씁시다.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유정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준석이와 손바닥이 터져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됐어. 드디어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대망의 계약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인생 송두리째 바뀌는 거야.
알지? 유정이가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그래. 이제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아, 심장 떨려. 준석이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장 높은 곳,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버튼이었죠. 와, 진짜 떨린다. 나 손에 땀 나는 것 좀 봐. 준석이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비볐습니다. 촌스럽게 왜 이래? 진정해. 그냥 가서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니까.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심장도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깊은 산속 오두막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해온 제가 평소 즐겨 입던 정갈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장 씨가 제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토닥였죠. 힘내요, 정욱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가서 본때를 보여줘요.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JMB 타워로 향했습니다. 바야흐로 피해 복수, 그 처절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끓이고 있었어요. 약탕기 주둥이에서 진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공들여 끓이세요? 저는 방에서 나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산삼이에요, 산삼. 내가 저번 달에 벼랑 끝에서 직접 캔 건데 아주 귀한 놈이죠. 장 씨가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약탕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붉은빛을 띤 액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일생일대 큰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마시고 호랑이 기운 좀 내야지, 안 그래요? 장 씨가 산삼 달인 물을 큼지막한 사발에 가득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흙내음을 풍겼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산삼물을 후후 불어 한 모금 꿀꺽 마셨어요. 지독한 쓴맛이 혀끝을 감쌌지만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뱃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장 씨가 제 옆에 털썩 앉으며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저기 정욱 씨. 네, 말씀하세요. 오늘 복수 다 끝나면 그 다음엔 어쩔 건가요? 장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복수에만 매달리고 살면 결국 남는 건 껍데기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정욱 씨의 인생을 살아야죠. 꽃구경도 가고 만난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장 씨가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내 편이라고는 아들 녀석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 아들놈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은 저를 진짜 가족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주신 은혜. 정말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장 씨의 거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당연한 거지. 장 씨가 쑥스러운 듯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검은색 정장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김 실장이 가방을 열자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정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이 선 검은색 재킷과 바지, 그리고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까지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정장을 하나씩 갖춰 입었습니다. 장 씨가 다가와 재킷깃을 맵시 있게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디아, 정말 멋지네요. 딴 사람 같아요. 장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갈대밭 진흙 구덩이에 버려진 병든 노인이 없었습니다. 서슬 퍼런 카리스마를 내뿜는 냉철한 사업가가 서 있었죠. 회장님, 시간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김 실장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이고 오두막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 씨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요. 응원할게요. 네, 일 잘 마무리하고 꼭 다시 올게요. 저는 장 씨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 씨가 오두막 앞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JMB 타워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준석이와 유정이는 JMB 타워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리지? 나 미치겠네. 아유, 촌스럽게 뭐가 떨려. 그냥 들어가서 도장 쾅 찍으면 끝이라니까. 유정이가 준석이의 팔을 찰싹 때리며 잡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이 이상해. 쎄한 느낌이 든다고. 당신 원래 소심하잖아. 쫄지 말고 진정해. 어깨 펴. 유정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핸드백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우리 이거 계약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명품관부터 가자. 나 봐둔 가방이랑 구두 싹 다 살 거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쇼핑 생각이 나냐? 벌써부터? 당연하지. 부자가 되는데 돈을 안 쓰면 뭐하러 부자해? 인생 즐겨야지. 유정이가 킥킥거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수자 측 비서입니다. 매수자분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거물은 거물인가 보네. 유정이가 거만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 되죠? 시간이 금인데. 물론입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회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와 유정이는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수백억이 제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죠. 통유리창 앞에 등을 돌린 거대한 회장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의자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어 앉은 사람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정이가 세상 상냥한 목소리로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의자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의자 회전축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서서히 의자 위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왜? 준석이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유정이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그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치매 진단서? 내가 치매라고?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저는 치매 진단서를 구겨서 그들 얼굴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힘없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내 돈은 그렇게 탐나면서 나라는 인간은 쓰레기처럼
갈대밭에 내다버렸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 목소리가 회장실 벽을 때리고 울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준석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입 닥쳐. 저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대기하고 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니놈들이 타고 다닌 차량 GPS 기록이다. 빨간 선이 집에서 출발해 갈대밭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유정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놀라긴 이르다. 더 있어. 김 실장이 곧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리 나와. 빨리. 아우, 왜 이렇게 무거워? 준석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유정이의 가식적인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준석아, 빨리 차 타. 비행기 시간 놓치겠어. 이것도 방해되겠네. 툭 하고 휴대폰 던지는 소리까지 소름 끼치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와 유정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조작된 거예요. 유정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꽥 소리쳤습니다. 저는 벌레를 보듯 그들을 차갑게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오해? 조작? 그래, 어디 법정 가서도 그 소리가 통하나 보자. 이제 진짜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파악한 준석이가 바닥을 벅벅 기며 제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더군요. 엄마, 저 준석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정말이에요, 엄마. 준석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없어지신 줄 알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잠도 못 잤다고요. 저는 가증스러운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그때 옆에 서 있던 유정이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이 섬뜩하게 달라져 있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셔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유정이가 침착하다 못해 소름 끼치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혼란스러워? 네, 어머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기억이 자꾸 왜곡되신다고요. 지금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 봐라. 갈수록 태산이네.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과 함께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금 네 귀로 그 녹음 파일 똑똑히 들었잖아. 니놈들이 작당하고 날 갈대밭에 버린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그건 오해라니까요. 어머님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길을 잃으셨고 저희가 찾으러 가면서 나눈 대화였어요. 유정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녹음 들어보세요.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이 말이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라 찾으러 간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증거가 뭐가 있어요? 고작 그 음성 파일 하나뿐이잖아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거고요. 유정이가 팔짱까지 끼며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하고도 가소로운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법정에서도 그 혓바닥이 통할까? 저는 서늘한 눈으로 김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회장실 한쪽 벽면을 가리고 있던 병풍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러자 병풍 뒤에 숨죽이고 있던 건장한 경찰 4명이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뭐야? 당신들 언제부터 있었어? 유정이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준석 씨, 이유정 씨, 당신들을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존속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허리춤에서 은색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기요 형사님, 잠깐만요. 저희는 억울하다고요. 유정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준석이가 바닥을 기며 제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준석이의 팔을 낚아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준석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안 돼요. 감옥은 싫어. 엄마. 준석이가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곧이어 유정이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불법 체포야.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내가 누군지 알아? 유정이가 악을 쓰며 경찰을 밀치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고 회장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그 처참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쿵 하고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지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거칠게 밀어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경찰차 뒷좌석에 머리를 처박고 타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입모양으로 소리쳤지만 두꺼운 유리벽에 막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경찰차 문이 닫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떨리는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서 좀 쉬셔야겠습니다. 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주인 없는 빈집처럼 썰렁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환하게 켰지만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기운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준석이가 쓰던 방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렸습니다. 방 안은 사람의 온기만 없을 뿐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준석이가 쓰던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저는 홀린 듯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준석이가 초등학교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커다란 빨간 하트 안에 엄마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맞춤법도 틀린 글씨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유리 액자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액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석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에게인지 아니면 자식을 그렇게 키운 저 자신에게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어미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단 말인가. 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던 건데. 하염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이유정이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친정 어머니인 최 여사를 접견했다고 합니다. 최 여사를 만났다고? 네. 사채업계 큰손인 최 여사가 딸을 꺼내기 위해 대규모 변호사단을 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 안고 있던 액자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 대책 회의부터 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었죠.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완전히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정옥,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저것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최 여사에 대한 자료를 모으며 잠 못 드는 긴 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정적을 깨고 김 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최 여사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잔뜩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어쩌고 있는데? 국내 3대 로펌 변호사들을 죄다 싹쓸이해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방금 구치소 접견 신청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 딸년 빼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저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 여사가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는데 동선이 아주 수상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 여사는 기사가 모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을 타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얼굴을 반이나 가리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도도하게 접견실에 들어섰죠.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은 유정이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엄마. 유정이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최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천하의 최금자 딸이 구치소라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 그 노인네가 다 꾸민 짓이야. 나 좀 꺼내줘, 응? 알아, 다 안다. 징징거리지 말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최 여사가 긴 손톱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가 밖에서 다 손 써놨으니까 너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뭔데? 내가 뭘 하면 돼? 무조건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우겨. 알았니? 죽어도 그 말만 해. 최 여사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래서 죄 없는 며느리를 신고한 거라고 거품 물고 주장하란 말이야. 하지만 엄마, 시어머니 지금 멀쩡하잖아. 병원 기록도 깨끗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기록이야 다시 만들면 그만인 것을. 최 여사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병원장 쪽에 줄을 대놨으니까 진단서는 걱정 마. 진짜? 정말이지 엄마. 유정이의 죽어가던 눈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았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 엄마가 누구니? 내 딸 감방에서 썩게 둘 것 같아? 보란 듯이 나오게 해줄게. 최 여사가 수화기를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최 여사는 곧장 시내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지도 않고 능숙하게 열고 들어갔죠. 어머,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최 여사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깎듯이 맞이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탁하신 건 가져왔습니다. 최 여사가 봉투를 탁자 위로 슥 밀었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료받아온 걸로요. 약 처방 기록도 좀 넣으시고요. 병원장이 당황하여 봉투를 열어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아닌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건 원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미국 유학 간다면서요? 학비에 보태 쓰세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최 여사가 여유롭게 웃으며 병원장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갈등하는 듯 하더니 꿀꺽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역시 원장님은 말이 통하신다니까. 잘 부탁해요.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TV 화면에 빨간색 자막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단독 수백억 자산가 시어머니, 치매 증상 숨기고 며느리 무고의 구속 파문.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JMB 타워 이정옥 회장이 자신의 치매 사실을 숨기고 며느리를 허위 신고해 구속시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모자이크 처리된 누군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정옥 씨 옆집에 오래 살았는데요. 그 할머니 평소에도 좀 이상했어요. 중년 여자가 목소리를 변조한 채 떠들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며느리한테 도둑년이라고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불쌍해서 못 볼 지경이었다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게 무슨 소리야. 난 저런 적 없어. 하지만 야속한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회장이 지팡이로 며느리를 개 패듯이 패는걸요. 며느리가 효부라서 맞고만 있더라고요. 아니야. 다 조작이야. 저것들 다 누구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텔레비전 속 거짓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타나 마무리 멘트를 날렸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정옥 회장의 행동이 전형적인 치매 망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정문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보니 건물 앞이 사람들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물러가라. 악덕 시어머니 이정옥을 구속하라.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호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재수사를 검토하겠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떨구며 보고했습니다. 재수사? 내 진술을 못 믿겠다는 거야? 회장님의 치매 의혹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윙윙거리고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덮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지옥 같은 심정으로 맞이한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비장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피할 이유 없어. 가자. 차가 법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힘겹게 차 문을 열었고 제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퍽! 무언가가 제 얼굴 바로 옆차 유리창에 부딪혀 터졌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날달걀이었습니다. 이 마녀 같은 노인네야. 며느리 내놔. 노망났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얀 밀가루 가루가 눈처럼 날아와 제 검은 옷을 더럽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인파를 밀쳐냈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겨우 법원 입구 계단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제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최 여사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정옥 회장님 아니세요? 몰골이 말이 아니시네. 최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소했습니다. 비켜요. 내 갈 길 막지 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사돈끼리. 내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최 여사가 한 걸음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탄원서 써주시고 재산 우리 유정이 앞으로 다 넘기세요.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병원 특실로 잡아드릴게. 치매 치료 아주 잘하는 곳으로 말이야.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 보내셔야지. 최 여사가 가소롭다는 듯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지팡이로 그 손을 쳐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지팡이를 휘두른 반동으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혀를 찢찢 차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봐요, 회장님. 지금 혼자 제대로 서 계시기도 힘들잖아요. 똥고집 그만 부리고 현명한 선택하세요.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다 객사하시면 어쩌려고? 당신이 뭘 알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최 여사.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최 여사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쳐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부러질 듯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차 안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한 장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김 실장님, 나장 씨요. 지금 당장 내 말 좀 잘 들어보쇼. 장 씨,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막 법원으로 들어가려던 참인데요. 글쎄, 그 갈대밭에 CCTV가 있었다지 뭡니까? 내가 방금 구청 다니는 조카 녀석한테 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긴 허허벌판이라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했잖습니까? 김 실장이 놀라 자세를 고쳐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글쎄, 구청에서 야생동물 관찰한다고 풀숲에 몰래 설치해둔 위장 카메라가 있답니다. 멧돼지 잡으려고 달아났다는데 거길 딱 비추고 있다지 뭐요. 정말입니까? 확실한 정보입니까? 확실하다 마다요. 근데 그게 녹화 용량이 적어서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진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봐요. 삭제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실장은 저를 돌아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하늘이 도왔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갈대밭에 구청에서 설치한 야생동물 관찰용 CCTV가 있답니다. 놈들의 만행이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당장 가져와야지. 뭐하고 있어? 회장님은 예정대로 법정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영상을 확보해서 가겠습니다. 늦지 않게 올 테니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김 실장이 비장한 얼굴로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에 올라탔고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홀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숨도 고르지 않고 환경과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놀란 직원들에게 다짜고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딱 한 번만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김 실장의 땀범벅이 된 얼굴과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직원이 마지못해 모니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 다행히 아직 남아있네요. 근데 이게 용량이 꽉 차서 오늘 오후면 자동 삭제될 예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복사해 주세요. 제발 빨리요. 초조하게 복사 과정을 지켜보던 김 실장은 파일이 담긴 USB를 받아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누런 갈대밭이 나타나고 잠시 후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준석이와 유정이가 뒷문을 열고 힘없이 축 늘어진 저를 짐짝처럼 끌어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김 실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니놈들 이제 다 죽었어. 김 실장은 USB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다시 법원을 향해 목숨을 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 맞은편 증인석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 여사가 고용한 호화 변호인단은 거만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정옥 씨는 현재 심각한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어 망상과 기억 왜곡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치매라니. 거짓말입니다. 저건 다 조작된 서류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판사는 엄한 표정으로 저를 제지했습니다. 변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정희를 증인석으로 불러냈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난 유정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련한 효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매일 도둑년 취급하시고 벽에다가 대소변을 바르시면서 저보고 치우라고. 뭐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천벌을 받을 년. 제가 기가 막혀 가슴을 치며 소리치자 방청석의 비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치매인가 봐. 눈빛이 이상해. 아이고,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쩌나. 비난의 화살이 온통 저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최 여사는 부채질을 하며 여유롭게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법정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땀범벅이 된 김 실장이 뛰어들어와 변호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저희 측 변호인이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인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갈대밭 CCTV 원본입니다. 순간 법정안이 물 붓듯 조용해지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정희와 준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판사의 허락으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뒷문을 연 두 사람이 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내 바닥에 패대기 치고 유정희가 제 휴대폰을 풀숲으로 집어던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 진짜 무거워 죽겠네. 이것도 방해되겠네. 잘 가세요, 어머님. 영상 속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인 차로 돌아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자 법정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싸, 혹 떼어냈다. 여보, 우리 이제 자유야.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사색이 된 최 여사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최 여사, 이게 바로 당신 딸이 말한 효도냐? 자식 교육 참 잘 시켰어. 제 일갈에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준석, 이유정은 존속 유기 및 중상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그 즉시 법정 구속한다. 안 돼요. 판사님, 이건 무효예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유정희가 발광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한 위증을 교사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들의 모친 최금자 역시 법정 구속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감옥이라니. 최 여사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갈 듯 비틀거리는 사이 법정 경위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와, 진짜였어. 저 며느리가 악마였네. 천벌을 받은 거야. 꼴 좋다. 방청석의 비난은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준석이와 유정희 그리고 최 여사까지 모두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준석이가 앉아 있었는데 칙칙한 수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그토록 낯설 수가 없더군요. 제가 수화기를 들자 준석이도 급하게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퀭한 눈으로 저를 부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는 건조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기야. 준석이가 유리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만해. 듣기 역겨우니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진짜 몰랐단 말이야. 준석이가 억울하다는 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엄마를 업고 다녔지. 진짜로 효도했을 거야.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었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식은 감옥에 들어와서까지도 반성은커녕 돈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자식이 어미한테 할 소리냐? 돈이 있어야 효도해. 엄마, 나 이 좁은 방에서 못 살아. 제발 빨리 좀 꺼내줘. 응? 엄마 돈 많잖아. 변호사 사서 나 좀 빼줘. 준석이가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준석아. 응, 엄마. 말만 해. 나 나갈 수 있는 거지? 넌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냐? 뭐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아들 강준석은 그날 차가운 갈대밭에서 죽었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네가 병든 어미를 버리고 돌아선 그 순간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저 괴물일 뿐이야. 준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잘 살아라. 이제 다시는 보는 일 없을 거다.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나 좀 꺼내주고 가. 준석이가 미친 듯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준석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 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가자, 김 실장.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더 이상 제가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나예요. 정욱입니다. 아이고, 정욱 씨. 몸은 좀 어때요? 별일 없죠?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오두막 옆에 땅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땅요? 갑자기 땅은 뭐 하시게? 자그마한 집 하나 짓고 싶어서요. 남은 인생은 거기서 어르신이랑 이웃하며 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장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그거 참 잘 생각했소. 마침 옆집 밭이 비었으니 내가 주인한테 당장 말해볼게요. 고마워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금빛 갈대밭 마을에 그림같이 아담한 하얀색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니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던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편안한 몸빼 바지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는 벌써 장씨가 나와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옥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어르신도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싱싱한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오늘 상추가 아주 실하네요. 좀 뜯을까요? 그래요. 저녁에 삼겹살 구워서 쌈 싸 먹읍시다. 장 씨와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상추를 땄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 씨,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소. 장 씨가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피나 봐요. 저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실장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실장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들어와요, 김 실장, 밥 먹고 가. 저는 김 실장을 집 안으로 안내해 거실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제가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 실장이 감격스런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보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응, 얘기해봐요. 이번 분기도 역대급 흑자입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다행이야.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수고했어요, 김 실장.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편하게 쉬시니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김 실장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걸 회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요? 응. 장씨 어르신한테 배웠어.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해. 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간 뒤 저는 느긋하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도 없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갈대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피나는 재활 훈련과 시골 생활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덕분이었죠. 갈대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며 춤을 췄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갈대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끔찍한 비명처럼 들려 공포에 떨었었죠. 제가 버려졌던 그날의 차가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각거리는 갈대 소리가 마치 저를 응원하는 따뜻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갈대밭 한가운데 서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 씨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고기 다 구웠어요. 얼른 와서 저녁 같이 먹어요. 네, 가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갈대밭 위로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추운 날 진흙바닥에 처박혀 죽어가면서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정말 날 버린 건 아니겠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재산을 노리고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하지 그랬냐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구치소에 면회 가기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줄 알았으면 효도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로 끝이구나.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일어났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갈대밭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장 씨라는 좋은 이웃도 생겼고요. 텃밭에서 상추 뜯고 직접 음식 만들어 먹으며 지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수백억 자산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기억하세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장 씨가 준석이보다 더 가족 같습니다. 생면부지였지만 저를 살려주고 돌봐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